또 네, 전달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전달, 2열에 계신 분 전달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종에 있는 세종충남대학교 병원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장 이병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현장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기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뉴턴이 1.3kg의 미수가 있다는 걸 혹시 아실까요? 또 스티비 원더의 그 시력의 문제는 미수가 합병증으로 인해서 시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미수가들이 잘 치료만 될 수 있다면 성장해서 건강한 어른, 건강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수가 치료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나라의 신생아 치료 수준은 일본에 이어서 약 2, 3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서울을 제외한 경기권의 신생아 집중치료지역센터, 모자의료센터는 사실 절벽에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에 한 명이라도 빠지면 현재 기관을 폐쇄해야 되는 곳이 최근에 있었던 전북 지역의 기관뿐만이 아니라 저희 충청도에서도 여러 곳에 널려져 있고요. 경북에는 사실은 이렇게 미수가를 볼 수 있는 기관이 사실 한 곳도 없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사실 보건복지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주시고 있는 것 옆에서 봐서 제가 조금 알고 있는데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조금 더 여러 가지 복지부만의 노력이 아니라 전 국가적인 대책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수가를 올려서 의사를 충원한다라는 생각은 매우 좋으실 수도 있지만 사실 현장의 의료 인력에게 전달되는 상황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사 인력만 늘려서는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요. 간호 인력과 부족한 현장의 의사 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진료 지원 간호 인력, 이외에 모자 의료센터, 신생아 센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인력들을 저희가 여유 있게 채용할 수 있도록 충원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재원을 지원해 주시고는 있습니다. 저희 세종충남대학교 병원이 이번에 세종과 충북 지역의 신생아 산모들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협력 센터의 대표 기관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상시 근무하는 간호 인력이 필요한데요. 저희 병원은 국립대라서 정원에 묶여 있어가지고 당장 그 인력을 충원할 방법이 또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인력을 더 하려면 가뜩이나 없는 저희 병원 인력 다른 곳에서 빼와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계약직으로 낮에만 운영할 편법을 조금 고민하고 있을 정도로 또 어떤 국립대에서는 또는 일반 병원에서는 여러 가지 진료 지원 간호사, PE 간호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지원비를 아끼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그 전담 인력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않기 때문에 낮에만 근무를 시키고 밤에는 35명의 미수가를 의사 인력 1명만 담당해야 되는 경우도 현재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조현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의료 인력을 충원하는 데는 여러 가지 당직 수당의 현실화, 급여의 현실화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응급 상황에 대한 대책으로서 이런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또는 모자 의료센터에 간호 인력과 보조 사원 또는 우리 신생아 치료를 지원해 준 인력들은 좀 더 충분히 채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이 인력들이 힘들어도 전문성을 유지하고 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특별 수당 같은 것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지방의 여러 기관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 명이라도 빠지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좀 여유로운 기관에서 인력이 부족한 기관으로 혹시라도 파견이라도 가능할 수 있도록 겸직 제한 같은 것도 좀 풀어주시면 어느 기관에서는 혹시라도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응급처치로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중장기 대책으로는 사실 사법부담 말씀하셨는데 제가 현장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진료하는 1kg 미수가의 숫자가 1년에 약 30명 정도가 됩니다. 제가 아무리 잘 치료를 해도 전 세계적 우리나라 최고 수준으로 치료를 해도 30명 중에 서너 명 정도는 사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망한 서너 명 중에 대부분은 사실 저희에게 감사하고 최선을 다한 치료에 의해서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한두 명 정도는 혹시
내가 잘못 처리했나? 저희 의료진이 잘못했나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고요. 이 의료분쟁조정법에 의하면 사망을 해서 신청을 하면 무조건 개시가 됩니다. 과실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이 과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제가 저희 의료 그 기관을 비우고 또 거기에 가서 소명을 해야 된다거나 서류를 만들어야 된다거나 그러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 비우는 시간만큼 저희 지역은 공백을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사실 범죄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현장의 의료진들은 우리가 범죄자야? 제가 범죄자 이런 이야기를 사실 하고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조금 앞으로 시행령령에서 조금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또 다른 것은 이송 체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실 말씀이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맞아 하세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이런 이송 지원 체계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해주시고 있고, 저도 사실은 상시로 전화를 받으면서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신생아 이송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은 이 이송이 서울에서는 조금, 수도권에서는 좀 자유로운데요. SMICU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근데 이 SMICU 대부분이 신생아나 산모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각 지방에서는 이것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 병원에서 태어난 복합 심장기형 환자가 발생을 하면 이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서 제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럼 따라가는 것까지는 제가 괜찮습니다. 아기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데 그 대여섯 시간, 서울까지 오는 그 대여섯 시간 동안 저희 기관은 또 비워줘야 되거든요. 그 시간 동안 만약 25주 산모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산모는 제가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또 이송을 해야 되고, 신문에 나왔던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송 체계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신생아용 의료약품이 가끔 공급 차질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미숙아에게 되게 유용한 아미노산 수액제제, 10% 아미노산 수액제제가 있는데요. 이것이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옆에 중국에서도 사용하고요, 일본에서도 사용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사용을 못합니다. 제약사에 아무리 제가 부탁을 해도 저는 개인이니까, 이유는 단가가 안 맞아서 우리는 더 이상 공급을 못하겠다 했습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나라에서 철수가 됐고요. 사실 몇 년에 한 번씩 신생아용 의료약품이 공급 중단을 겪는 일을 사실 굉장히 경험을 하고, 많은 의료진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생률이 저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늘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런데 아마 그 5급 선생님. 3특 체제도 되고요. 고맙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맞아 하세요. 죄송합니다. 예. 이것을 위해서 이제 각 지역에 고위험 산모 신생아들이 이제 있게 될 건데요. 한 명이라도 있으면서 생명의 위협 또는 삶의 위협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희 또는 신생아학회에서 복지부에 제안드린 여러 가지 문서들이 있어서 이것도 좀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현장에서 닥치는 아주 답답함, 또 환자에 대한 애정, 이런 게 참 담뿍 묻어 있는 것 같아서 참 보기 좋습니다. 어쨌든 선생님이 걱정하시는 것 이상으로 정부가 필요한 조치들을 최대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형사처벌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 행정 당국들도 책임 문제 때문에 자꾸 엄격하게 뭘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자, 그러면 또 현장에서는 이게 뭔 소용이 있냐, 힘들다 이런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충분히 가만히 주면 좋겠어요. 네, 이번에 법 개정을 근거로 해서 충분하게 그 제도 개선을 네. 하도록 의견 수렴하고 내년도 시행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이 어쨌든 이 의료 문제는 워낙 복잡하고 이해관계도 사립도도 복잡해서 대화를 진짜 많이 해야 되는 영역 같기도 해요. 그리고 오해들이 상당히 많아요. 오해와 어쩌면 오해에 기반한 것이겠지만 적대적 감정들도 사실은 상당히 있고, 그래서 대화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몇 분 더 얘기를 들어보죠. 네네, 시간 됐습니다. 또 협회에서 오신 분이 계셔서 또 다른 얘기를 해주실 것 같아서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자살예방협회 회장 백종우라고 합니다. 자살과 의료, 필수 의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 의료 지표가 이제 OECD 국가 중에 최상위권인데, 부끄럽게도 자살이 사망 원인의 5위고 10대, 20대, 30대
심지어 40대까지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막을 수 있는 죽음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근데 다행히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때도 거의 매번 자살 대책을 언급하셨고 실제 줄고 있습니다, 올해. 그리고 지난주에는 금융위에서 준비한 이제 경제적 위기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자살 대책,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작동하기 위해서 의료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영국에 비슷한 제도가 있습니다. 브리딩 스페이스라 그래서 채무를 많이 진 사람이 이제 자살 위기에 빠지면 평가를 받고 이제 채무를 유예해 줍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날부터 좋아지더니 결국 빚을 훨씬 잘 갚더라. 사회 전체에 이득이 됐다. 이런 리포트를 냈는데 놀랍게도요. 그 제도를 자기가 직접 신청한 사람이 3%가 안 됩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 왜 그랬을까? 그럼 누가 신청했느냐? 20%는 가족이 대신해 줬습니다. 60%는 누가 있냐면은 NHS 직원들, 의료인들, 현장의 사례관리자들, 이런 사람들이 대신해 줬다는 겁니다. 왜 대신해 줬을까요? 이 자살을 생각하고 위기에 빠진 사람은 끝에는 우울증이 심해지니까 아무 희망이 없고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국가가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누가 찾아서 쫓아다니고 희망에 연결하는 사람이 있어야 이걸 작동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료가 중요하고 그 쫓아다니는 것들이 사례관리라고 부른다면 이것도 의료인데, 우리는 현재까지는 특히 정신의료 서비스 중에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정액제로 거꾸로 차별적이고 다른 의료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서비스를 받고 있으니까 쫓아가기는커녕 전문의 한 명이 60명의 환자를 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의료가 이런 대부분의 복지 서비스가 우리가 신청주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절망에 빠진 사람은 우리가 미리 발견하고 찾아내고 쫓아다녀야 됩니다. 그걸 할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만으로 충분치 않다면 오늘 발표된 특히 여러 AI를 이용한 선제적으로 위험에 빠지던 사람을 조기에 발견해서 쫓아다녀야 이 좋은 제도들이 실제 작동해서 자살률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사실 자살 문제는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이 매우 많은데 사실은 우리 사회에 매우 심각한 의제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자살을 하게 되는 어쨌든 이런저런 원인으로 자살을 결심하는 단계에 갈 때는 대개 그 정신적으로 좀 뭐 우울증, 조울증 뭐 어떤 그런 정신질환으로 이완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살 위험군이 가장 많이 발견될 수 있는 곳이 정신과라고 할 수 있나요? 근데 그러면 정신과 의사 또 전문의 이분들은 이제 상담을 해보면 사실은 그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개인의 의료 정보라서 지금 현재는 절대로 밖으로 발설할 수가 없어서 관계 당국에 신고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혹시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책이 있는지 고민해 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자살 사망 1년 내에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비율이 90%에 이르고 있습니다. 모든 과 의사 중에 한 명은 만나고요. 정신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는 그보다 훨씬 적습니다. 한 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이 어떻게 하면 이 문제에 나설 수 있을까인데 사실 의료진이 매우 바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외에서도 이거를 의사가 직접 하는 경우는 응급 입원에 해당하는 굉장히 자살 위험성이 높다라고 할 때는 의사가 직접 하고, 되게 이 주변에서 이분들을 돕는 이제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이나 사회복지사들, 사례관리자들이 있어서 의사의 의뢰에 의해서 이게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치료에 연계하는 것들이 병행이 돼야 빨리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응급입원 그거는 뭐 우리도 경험해본 바인데 그거 하면 의사들 고소하고 뭐 자꾸 보복하고 그래서 아예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자살 소인이 있다, 위험성이 있다고 할 때 대책이
그건 극단적인 경우고 응급 입원을 시키거나 이거는. 근데 그거 말고 예를 들면 이 사람 위험하다라고 하면 자살 전문기관에 통보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빚 때문에 막 그 자살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경제적인 보류 조치나 면책 조치나 사실 이런 거 해주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본인이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예를 들면 관련 채무 조정 기관에 뭐 이렇게 연락을 하든지 통보하든지 해서 뭐 정리를 해주거나 이렇게 하는 게 현재 법률상으로는 금지돼 있지 않냐 그 말이죠, 제 말은. 예, 맞습니다. 그걸 이제 본인이 동의해야 저희는 신청해야 작동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정책은 이걸 발견한 뭐 사회복지 의료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게 길을 터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정책실장님 저기 이거 자살 대책 관련해서 사실 이거 오늘 제가 그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지금 백종우 선생님께서 뭘 맡고 있다고요? 자살예방협회. 민간에서는 한국 자살예방협회를 맡고 자살예방협회. 있습니다. 네. 생명안정위원회 부위원장. 생명안전위원회. 예. 네.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그 자살 위험 고위험군들이 신체 증상으로 일반 1차 의료기관도 많이 방문하거든요. 그래서 1차 의료기관 의사들이 볼 때 이 사람은 좀 자살 위험이 높다고 하면 보건소의 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하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건 자살예방센터가 가능해요. 본인 서비스를 동의 없이도 제공하는. 가능해요. 하지만 이제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자살 시도자인 경우에는 굉장히 시급하게 개입을 해야 돼서 저희가 법을 좀 개정해서 그러니까. 동의 없이 명단을 좀 공유할 수 있도록 아주 하는 법 그거는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마지막 관문 같거든요. 정신과 또는 뭐 상담소 뭐 이런 데가. 그래서 거기서 좀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거는 연구를 해봅시다. 네. 약간 뭐 주제에서 벗어나는 것 같긴 한데, 네. 고맙습니다. 시간은 다 됐는데 몇 분 더 네, 받아볼까요? 그러시죠. 예, 우리 지역 의료 쪽에 또 보건소에서 오신 가능한 분들 급제는 좀 요약을 해주시면 네, 네.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둘째 줄에 마이크 좀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잘 들리시나요? 국가정원과 순천만을